자,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윤석열 씨의 대선 출마를 보고 제 간단한 제 생각을 전달한 겁니다. 이제 오늘 본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2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제목에다가 잘못 낀 첫 단추에 늪에 빠져 있다, 일본이.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는 가끔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잖아요. 잘못 낀 줄 모르고 계속 그 밑에 단추를 끼다 보면은 계속 어긋나게 되죠. 근데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 낀지 알면서도 계속 단추를 낀다면은 모양새가 다 망가지지요. 일본은 자신들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걸 알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늪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본에 있어서 이 비극의 시작은요, 일본은 산업화 과정에서 1등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서유럽, 소위 중심국가들이, 20세기의 중심국가들이 한 경험을 빠르게 추격을 해가지고 산업화에서는 앞선 나라였었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 대해서, 산업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극은 시작되고 있고요. 산업화 이후에 대한 해석을 정치권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일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새로운 처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는요. 저는 잃어버린 20년, 1991년 자산시장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지는 이 잃어버린 처음 20년을, 이거는요, 단순하게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제가 일본 경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업화 이후에 대한 대응 실패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산업화 이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 부족, 대안 제시에 실패한 이 정치 실패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 침략을 한 것은 두 번째 잘못 낀 단추입니다. 첫 번째 잘못 낀 단추는 뭐냐?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예요. 제가 일본이 경제 침략하고 났을 때 뉴스공장 나가서, 바로 그 다음날 나가서 그때 사용한 워딩을 그대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만 단결하면 이건 우리가 완승하는 게임이다. 완승하는 게임이다. 이런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스베이다 나가서 아베한테 3가지 땡큐를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 맞았죠. 제가 그 당시에 뉴스공장 나가서 그렇게 단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명색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선생인데 안 맞는 얘기를 그냥 점쟁이처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요?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가 못하게 한 거지만은 일본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들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본 기업들은 중소기업입니다. 반면에 그 고객,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SK 같은 대기업입니다. 경제 이론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너한테 물건 안 팔겠다,
이런 갑질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패합니다. 둘째, 우리가 내부만 단결하면은 이긴다고 얘기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피해가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이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내부만 단결하는 것이 과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부에 토착 예구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가 단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산업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쉽게 이해됩니다. 소위 말해서 선진국가형 산업 구조하고 개도국이나 후진국가의 산업 구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가의 산업 구조는요,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것이 반도체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간에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이나 소재도 필요하고 완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제조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선진국형 산업구조는 어떤 거냐면요, 처음부터 끝에까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형 산업구조입니다. 왜 선진국가들은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근대 산업사회는 국가 간의 경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민족 국가 간의 경쟁이 하나의 자연적인 경향입니다. 팽창을 지향하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한테 의존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자국의 안보에 유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소위 말해서 원세팅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 과정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산업 구조를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지 않겠다는 소재나 부품들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특히 뭐냐면은 중요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일본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서유럽의 많은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도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를 이해하면 이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화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빨리 쫓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없는 건 시간을 두고 해결하기로 하고 제품 제조에다가 우리는 특화를 했죠. 그러면서 부품과 소재 중간재들을 일본에 의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했던 거죠. 그 부분을 아베가 공격을 한 것이고요. 경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입니다. 이게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으킨 겁니다. 이런 해석은 처음 들을 겁니다. 처음 들을 거예요.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으킨 겁니다. 자, 먼저 아베노믹스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아베노믹스는 이거는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베노믹스를 그럴듯하다 하면은 잘못 공부하신 겁니다. 단언코 얘기하는데, 아베노믹스는요, 근본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겠다. 수출의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겠다.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게 되면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일본의 돈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제품이 수출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거예요. 일본 제품 가격이 싸졌으니까요. 그러면 일본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4만 달러. 일본 자동차를 4만 달러에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자, 아베노믹스를 제가 얘기했죠.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설 무렵에요. 들어설 무렵에 일본의 엔화 가치는 1달러당 80엔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10엔에 가 있죠. 지금 한 110엔 정도에 가 있죠. 그러면 일본 자동차를 한 대를 4만 달러에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한 대를 팔을 때 기업의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온 거죠? 4만 곱하기 80 해가지고 48이 32, 320만 엔이 기업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미국 시장에서 4만 달러에 파는 건 변화가 없는데 엔화 가치가 1달러당 110엔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기업이 자동차 한 대를 4만 달러에 미국에 수출할 때 얼마가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110 곱하기 4만 해가지고 440만 엔이 들어오는 거죠. 즉 80엔일 때 1달러 때 80엔일 때 320만 엔인데 440만 엔으로 120만 엔이 기업의 주머니가 더 두둑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건 사실입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즉 수출이 증가했는데 엔화 가치로는 수출이 증가한 겁니다. 엔화 가치로. 즉 320만 엔에서 440만 엔으로 엔화 기준으로 수출액이 증가한 거잖아요. 120만 엔 정도요. 자동차 한 대를 수출했을 때요. 기업도 돈 120만 엔을 더 버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투자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이어지냐? 자동차를 수출하던 것은 한 대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 속에서는 자동차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데 기업이 설비 투자를, 시설 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시설 투자를 안 늘리는데 일자리를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베노믹스는 기업이 돈을 벌면은 투자와 고용도 늘릴 것이다. 그러면 임금도 증가할 거고,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거칠 것이다. 소비세가요. 그러면은 국가 채무도 줄일 수 있다. 국가 채무 줄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로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요. 자, 이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가 작동한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다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돈 찍으면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엔화 기준으로는 수출이 증가하고 엔화 기준으로는 GDP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자동차 한 대 수출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데 엔화 기준으로는 320만에서 440만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액, 엔화 기준으로 수출액과 엔화 기준으로 GDP는 증가합니다. 근데 달러 기준으로 수출과 GDP는 오히려 감소합니다. 오히려 감소해요. 자, 그게 제가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여준 이 그림입니다. 2013년에 아베가 집권을 했습니다. 2012년 말에 총선에서 민주당 3년 정권을 종식시키고 아베가 화려하게 재부상을 했죠. 2013년 1월 달에 취임을 했죠. 2012년에 일본의 GDP가 달러로 6조 2천억 달러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 5조 달러대가 붕괴됩니다. 2018년에는요. 5조 달러가 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달러 기준으로는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출 물량이 줄어든 거는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2016년까지 일시로 잠깐 올랐다가 2012년 아베가 집권하기 전보다 더 낮아지잖아요. 수출 물량이 줄어드니까는 그만큼 그러니까 생산을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고용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달러로는 그러니까는 수출액이나 GDP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사기친 겁니다. 엔화 가치로는 수출액 증가하고 GDP 증가하고 그러니까는 되게 한 나라의 경제를 얘기할 때 그 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속은 없는 거죠. 실속은 없는 거예요. 엔화 가치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 부담은 그만큼 증가하잖아요. 석유를 수입할 때 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더 많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엔화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앙호한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2018년이 되게 되면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2018년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8년이에요. 자, 여기 봐보세요. 수출도 보게 되면 달러 기준으로 2011년 수준보다 더 낮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니까는 이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왜 아베가 2019년 6월 달에 경제 침략을 했느냐. 그 이유는요. 2018년이라는 연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18년에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파산합니다. 파산을 해요. 자, 이게 일본의 실질 GDP의 추계 2017년 2분기 이후부터 이렇게 가는데 여기 봐보세요. 왼쪽에 녹색 박스로 되어 있는 거 2017년 4분기니까요. 말입니다. 2017년 말에 일본의 GDP가 실질 GDP가 555조 4,622억 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 2018년 4분기 말에 554조 3,318억 원. 지금 뭡니까? 1조 한 1,000억 엔 정도가 감소했죠. 예? 1조 1,000억 엔 정도가 감소했죠. 그 이후에도 횡보를 하다가 2019년 3분기부터 다시 또 쭉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하락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GDP가 1997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1997년 수준으로요. 자, 2018년 이렇게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파산을 합니다. 엔화 기준으로도 이렇게 엔화 기준으로도 더 이상 소득이 안 증가하는 거예요. 예? 돈은 엄청 대규모로 찍는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거기다가 2018년에 1인당 PPP GDP가 뭐라 했죠? 구매력으로 환산한 GDP입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1달러를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와 일본, 미국, 각국 나라에 쓸 수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뭐냐면 예를 들면은 햄버거를 사 먹을 때 한국에서는 몇 달러를 지불해야 되느냐, 일본에서 몇 달러, 틀리지 않습니까? 물가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PPP GDP라는 것은 이런 물가 수준을 고려해가지고 계산한 소득입니다. 1인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그러니까는 삶의 수준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소득인 거죠. 이게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2018년은 일본은 경제가 그러니까는 돈을 대규모로 일본에 찍어가지고 버텨오던 것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 진입을 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2018년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요?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그해 연말까지 한반도는 완전히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가 험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또 핵실험도 하고 하면서 그해 가을에요. 연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막 했었습니다. 근데 2018년 2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봄을 만들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 군사훈련을 유예하면서 북한을 끌어내죠. 그것이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죠. 이 상황에서 아베가 굉장히 초조해서 평창에 달려와서
한미 군사훈련 유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거는 내정 간섭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뿌리치죠. 거절하였죠. 아베는 2018년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죽을 맛이었어요. 한반도가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뉴스의 중심으로 부각을 하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이고 앉아있고, 그런데 경제는 자기 내정은 일본의 내부는 경제는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파산을 하고 한국이 한국이 뒤에서 쫓아오다 못한 일을 앞질러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18년.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언론들이 180도 변했어요. 언론들이 그 당시 2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망할 거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막 하던 이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그렇죠? 자, 일본의 GDP가 97년 수준으로 해결됐다 그랬었어요. 일본은요, 물가지수도 97년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도. 소비자 물가가 97년 수준이에요. 지난 한 25년 동안에 물가가 안 오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예? 자, 이런 나라예요. 자, 아베가 사실 등장한 거는요,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거. 즉, 아베의 등장은 아베노믹스의 등장을 의미하는 거죠. 아베노믹스는 제가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사기요.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에, 나쁜 의미에서 포퓰리즘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일본이 아베가 집권하던 2012년 총선에서 압승을 할 때요. 한번 이거 봐보세요. 일본의 GDP가 1991년 수준보다 밑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쫙 추락했다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자로 사태가 터졌었죠. 그래서 2012년은 일본 사회는 아주 우울하고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재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경제 붕괴가 일어나고, 이 잃어버린 20년이 새로운 처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무능한 겁니다. 예? 일본의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하나도 나은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 실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민당이 집권하던 민주당이 집권하던 일본은 일본의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잃어버린 20년은 하나의 새로운 처음인 거예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돌파하려면요. 제가 흔히 제2의 메이지 유신이 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력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한테는요. 자, 이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 속에서 사회적 재난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 국민들은 아주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베가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달콤한 사기질을 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베노믹스예요.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사기예요. 2016년까지 GDP가 올라가다 보니까, 엔화 기준으로요. GDP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신문들,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매일경제 같은 경제신문들조차 한때는 아베노믹스를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되니까는 아베노믹스가 길을 잃었다는 이런 식으로 보도를 바꾸더라고요. 한 6개월 만에요. 6개월도 제대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의 언론 수준이 그렇습니다. 실력 수준이요. 경제신문에요. 이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잘못 낀 첫 단추죠. 일본은 산업화 이유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병에 걸린 사람한테, 암과 같은 중병에 걸린 사람한테 진통제를 놓는 거예요. 진통제, 마약성, 우리 마약이잖아요. 진통제라는 것은요.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이게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아베노믹스는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런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엔화 기준으로 수출액이 증가를 해요. 아베가 이걸 가지고 자랑을 했던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 엔화 기준으로도 수출액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2018년 이후부터요. 문제는 예?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자, 달러 기준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요.